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숫자만 보면 우리는 이미 꿈의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행복은 부도 직전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이유 없는 불안함과 끓어오르는 분노. 이건 여러분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단체로 앓고 있는 아주 고약한 질병 때문입니다. 이 병의 실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필라이즈에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 지독한 레이스의 심리적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는 선진국인데 왜 정신은 아직 생존 모드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소득 3만 달러. 숫자만 보면 우리는 이미 꿈의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우리 사회는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행복은 부도 직전인 상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풍요의 역설이라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성숙의 부재라고 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분노는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아주 고약한 질병 때문입니다. 이 병의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으로 살게 될 겁니다.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사춘기라고 정의합니다. 원래 사춘기는 10대 아이들이나 겪는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도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의 핵심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으면 아이들은 방황하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해온 창업 1세대와 같습니다. 자본금 영원에서 시작해 글로벌 대기업을 일궈낸 기적의 CEO죠. 그런데 막상 빌딩을 올리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배는 부른데 그 다음은 뭐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극심한 세대 갈등과 혐오의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심리학과에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마음 타령이나 하느냐며 혀를 찼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심리학을 한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를 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채테크 강의만큼이나 심리학 강연에 열광합니다. 왜일까요? 외부의 자산보다 내면의 자산이 더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식 차트는 분석하면서 내 마음의 차트가 왜 곤두박질 치는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단 50년 만에 압축해서 겪고 있습니다. 몸은 30살 어른인데 정신은 14살 중학생의 질풍노도에 갇혀있는 셈이죠. 사춘기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엄마가 방문만 열어도 왜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며 소리를 지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진영을 나눠 싸우고 온라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를 팍제하고 심판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온 나라가 거대한 중학교 교실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춘기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 혼란을 피해서 도망치면 진짜 어른, 즉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남들이 나를 몰라줄 때 죽고 싶을 만큼 서러운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이 지옥 같은 레이스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 자산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활주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주로에서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주 질긴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관계의 집착입니다. 이 족쇄가 어떻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지 그 소름 돋는 심리적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인생의 모든 판돈을 거는 걸까요? 그 위험한 도박의 진실을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삶에 가장 참견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수치로만 따져도 우리는 이미 경제적 상위 1%의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내 안의 목소리가 아닌 내 주변의 관계망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통장의 잔고 확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줌마나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행복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꼴이죠. 이 치명적인 심리적 대리 결제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만큼 자주 들리는 말도 없습니다. 흔히 갑질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말은 서글픈 비명입니다. 제발 내 존재를 좀 확인해달라는 처절한 요청이죠. 우리는 집단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내 직함, 내 차종, 내 자녀의 성적을 끊임없이 전시합니다. 타인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최소한 인정해줘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과 같아서 조금만 관심이 식어도 내 존재 가치는 곧장 하한가를 치고 맙니다. 이런 관계 지향적 성향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감정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이나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해서 내 쪽으로 끌어오려 하죠. 내가 합리적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정보를 쏟아붓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저 사람은 머리가 나쁘거나 나쁜 놈이다라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덮은 혐오와 갈등의 밑바닥에는 나와 같아져야 한다는 폭력적인 관계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의 감옥에 갇혀 서로를 감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하고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비교 지옥은 결국 우리 모두를 파산으로 이끕니다. 3만 달러를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돈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자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지독한 타인 중심의 삶에서 탈출해 내 내면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발목을 잡는 아주 강력한 정서적 부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시작되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독배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선배와 후배 사이를 끈끈하게 묶어주던 그 아름다웠던 희생이 왜 지금은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지금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이 K-장남 정신의 비극적 이면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그 위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선진국으로 밀어올린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자본의 투입과 기술의 발전을 말하지만 심리학자인 제 눈에는 한 세대의 처절한 희생이 보입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던 K-장남과 K-장녀들의 헌신이죠. 이들은 개인의 행복이라는 사치를 반납한 채 오로지 부모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삶의 유일한 성적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책임감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화려한 빌딩 숲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위대한 헌신의 시간이 흘러 지독한 보상심리라는 이름의 독배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성세대의 헌신은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투자였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가족과 국가라는 펀드에 올인했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이자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읽었는데라는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싶은 처절한 수익률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자녀 세대는 부모의 기대만큼 성공할 수도 없고 부모의 방식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자녀 세대는 숨막히는 부채감에 질식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희생에 집착하느라 지금 당장 누려야 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내 나이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혼수는 사실 30년 전의 낡은 지도로 지금의 복잡한 미로를 찾아가라는 무리한 요구와 같습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면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하듯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우리의 심리 엔진도 생존 모드에서 존중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70년대 헝그리 정신으로 21세기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 엇박자가 바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끊임없이 허탈하고 가족이 모여도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쳤던 그 뜨거운 헌신은 그 시대의 정답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의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 자녀가 혹은 내 후배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든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거둔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심리라는 질긴 미련을 끊어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지독한 헌신의 굴레를 벗어나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자녀를 그리고 세상을 내 기준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적 같은 시선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평온함과 자유를 단번에 되찾아줄 이 마법 같은 관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열쇠, 그 실마리를 지금 바로 다음 장에서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할 최후의 카드는 의외로 아주 소박한 곳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가 제안하는 그 비결은 바로 할머니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주가 공부를 안 하거나 밥을 깨작거리면 버럭화를 내며 훈계를 합니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며 자신의 기준에 아이를 맞추려 들죠. 하지만 할머니는 다릅니다. 손주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그저 곁에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그러고 노니? 참 신기하구나. 그게 그렇게 재밌어? 이것이 바로 상대를 내 방식대로 코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구경하는 여유입니다. 경제 분석가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을 설득하고 교정하려는 행위는 가성비가 최악인 감정 투자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조언이 아닌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관계는 관계대로 파탄납니다. 우리가 선진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은 상대의 인생에 대한 내 지분을 과감히 포기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자녀를 내가 투자한 종목처럼 관리하지 마세요. 내 후배를 내 과거의 복사본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구경하는 시선은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않고 그가 가진 고유한 우주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서구 선진국의 개인주의는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다르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사춘기를 무사히 마치고 어른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집요한 개입을 멈춰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내가 먼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필요한 노력을 멈추면 그 에너지는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채점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대신 그들의 삶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보세요.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호기심의 눈길을 보낼 때 우리 사회의 살벌한 갈등 수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연습?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성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과감히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50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숫자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짜 나를 채워줄 무엇을 찾아야 하죠. 대한민국 사춘기의 마침표를 찍고 진정한 풍요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최후의 문턱. 과연 우리는 그 문턱 너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피날레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춘기를 끝내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GDP 순위, 아파트 평수, 자녀의 대학 타이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였죠. 하지만 사춘기의 끝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자기 질문에 답을 내릴 때 찾아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가치 쇼핑의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3만 달러의 소득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은 더 많은 물건을 사는 능력이 아니라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여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행복은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소득의 사용처에 비례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는 금세 효용이 다하지만 내 내면을 채우는 가치 소비는 영원한 배당금을 줍니다.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 위에서 광대처럼 춤추는 인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일에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인생 재테크입니다. 국가가 부유해졌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마음의 곳간이 아닌 남의 눈에 비친 내 창고만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춘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위대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감정들과 싸우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인과 부딪히며 우리는 조금씩 어른의 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새로운 답을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소년이 어느 날 부쩍 자란 키만큼 깊어진 눈빛을 갖게 되듯 우리 사회도 이 혼란을 통과하고 나면 타인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답이 하나뿐인 세상에서 서로를 채점하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동안 남들 기준 맞추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던 손을 거두어나 자신을 안아줄 때 비로소 대한민국 사춘기의 긴 터널은 끝이 납니다. 성공을 넘어 의미를 찾는 나라, 비교를 넘어 존중이 흐르는 나라. 그 성숙한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부터 할머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여러분입니다.